2018년 11월 인천항구 외곽의 폐기 예정 구역은 늘 그렇듯 사람의 발길이 뜸했고 바다에서 밀려오는 염분 섞인 바람과 오래된 철 냄새가 뒤엉켜 마치 시간이 그곳만 비껴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크레인의 그림자는 해질녘마다 길게 늘어져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처럼 컨테이너 사이를 더듬었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정리 작업이 이어지던 중 한 작업자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검은 액체. 처음에는 단순한 기름이나 녹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액체는 지나치게 점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금속과 피가 섞인 듯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컨테이너는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외벽은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식별번호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아니, 지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매끈하게 긁혀 있었고 그 위를 손으로 문지르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워낸 것처럼 얇은 금속 가루가 묻어나왔다. 작업 반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바닥으로 흘러나온 액체의 양이 심상치 않았고 악취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기에 결국 개봉을 지시했다. 그 결정이 이후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쇠사슬이 절단되고 녹슨 자물쇠가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항구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문이 반쯤 열리자 내부에서 더 짙고 눅진한 공기가 밀려 나왔고 몇몇 작업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공기는 단순한 부패의 냄새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가 썩고 다시 굳고 또다시 변화한 끝에 만들어진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냄새였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훑었고 그 순간 누구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체라고 불러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내부는 벽면 전체가 검은 막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것처럼 금속 표면과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형태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부정하는 구조. 뼈는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었고 관절은 금속 부품과 녹슨 철사로 고정된 채 비틀려 있었으며 피부로 보이는 조직은 곳곳이 찢겨 다른 조직과 이어붙은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얇은 껍질처럼 굳어있던 외층이 갈라지며 안쪽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더 오래된, 더 심하게 변형된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구토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섰고 또 다른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형태를 바꿔놓은 흔적, 그리고 그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듯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법의학팀은 즉시 컨테이너를 봉쇄했고 내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명이 설치되고 기록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무언가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사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구조물의 일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금속과 뼈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물체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오래된 플라스틱 카드였고 표면은 거의 부식되어 있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이름이 남아있었다. 강민석, 2001년에 실종된 화물기사. 당시 사건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항구에서 화물을 확인하던 중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17년이 지난 이 순간 그는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형태로 다시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났다. 법의학자가 조심스럽게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표면에 남아있는 선형의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긁힌 자국, 방향성이 분명한 움직임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누군가, 아니 무엇인가가 그 내부에서 계속해서 벽을 긁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사후 손상이 아닙니다. 낮게 중얼거린 법의학자의 말은 녹음 장비에 또렷하게 남았고 그 한 문장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직의 상태와 부패 정도, 그리고 일부 신경 조직의 반응을 종합했을 때 이 개체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생리적 활동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밀폐된 컨테이너 안에서 빛도 공기도 거의 없는 공간에서 그는 한동안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무도 쉽게 다음 질문을 꺼내지 못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상태로, 무엇에 의해, 그리고 무엇을 느끼면서 그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컨테이너는 단순한 유기물의 무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가두고 변화시키고 끝내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항구의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크레인은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그 모든 소음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비정상적이었다. 기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컨테이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마치 이 항구 어딘가에 여전히 열리지 않은 또 다른 상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서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미 절단되어 분리된 구조물의 일부가 그저 중력에 의해 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위치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그것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듯이. 이것이 단순한 착시인지 기록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게 남았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과연 언제, 정확히 죽은 것이었는가? 2001년 3월 인천 항구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며 야간 작업이 일상처럼 이어지던 그 시기에는 기록보다 속도가 우선되었고 절차보다 묵인이 더 자주 선택되곤 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출입 기록은 느슨해졌고 확인되지 않은 화물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강민석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일해온 화물 기사였고 위험과 이상 징후에 무감각해질 만큼 항구의 밤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가 배정받은 작업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서류에는 단순 환적 화물로 표시되어 있었고 목적지와 출처는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컨테이너 번호가 비어있다는 점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굳이 문제 삼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봤고 그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컨테이너가 도착한 시간이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작업 지시가 구두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조금 걸렸을 뿐이었다.
동료 기사인 박종화는 훗날 조사에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민석이 그날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이랬을 텐데 컨테이너 쪽을 몇 번이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고 야간 작업 중에는 종종 철판이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나 내부 물건이 흔들리는 소리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점점 더 낮고 굳은 목소리로. 항구 구석에 설치된 오래된 CCTV 카메라는 그날의 일부 장면을 흐릿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민석은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주변을 오가는 차량의 소음과 크레인의 금속 마찰음 속에서도 그는 분명히 그 안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구별해내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손전등을 들어 컨테이너 표면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이 멈춘 지점에는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하게 움푹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물쇠에 손을 댔다. 그 순간 CCTV 영상에는 아주 짧은 노이즈가 끼어들었고 화면이 일그러지듯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그는 이미 문을 반쯤 열어둔 상태였다. 내부는 완전히 어둡게 보였고 손전등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빛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빛이 닿는 경계선에서 마치 공기가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였다. 강민석은 한 발짝 앞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화면에서 그의 몸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고 단순히 프레임 안에서 존재하던 사람이 다음 프레임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형태였다. 몇 초 후 컨테이너 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 닫히듯 움직였고 금속이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에 희미하게 잡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았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납치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지만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에서도 강제로 끌려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구 출입 기록 역시 그의 차량이 그 구역을 벗어난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결국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된 채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다만 수사 기록의 한쪽 구석에는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순경의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와 유사한 잔향이 들림, 확인 불가. 17년이 지난 현재 그 기록은 다시 꺼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문제의 컨테이너는 항구 물류 시스템, 어디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입항 기록도 적재 기록도 이동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물체가 그날 밤 잠시 현실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흔적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번호가 누락되거나 위조된 컨테이너가 몇 차례 항구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고 그 시기 동안 실종된 화물 기사들이 최소 8명 존재했다. 공식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모두 야간 작업 중이었고 모두 확인되지 않은 화물을 마지막으로 접촉했으며 그리고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점. 조사팀은 당시 항구와 계약 관계에 있었던 물류업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파산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한 회사를 발견했다. 이름조차 불명확하게 남아있는 그 업체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활동했으며 이상하게도 거래 내역 대부분이 비공식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더 기이한 점은 그 회사와 관련된 서류 일부에서 밀폐 생체 보존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처음 발견한 순간 조사팀의 한 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것이 단순한 은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형태의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컨테이너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 온도와 습도, 그리고 내부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밀폐 구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설계. 그 가설은 곧 2018년에 발견된 컨테이너 내부 구조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벽면에 남아있던 검은 막, 금속과 조직이 융합된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에서 발견된 긁힌 자국들. 그것들은 단순한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2001년에 CCTV 원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던 중 이전에는 노이즈로 처리되었던 구간에서 새로운 신호가 추출되었다. 아주 미약한 음성 파형, 인간의 말소리라고 단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었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히 존재했고 음향 분석가는 그 패턴을 하나의 문장으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재생된 음성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특정한 리듬과 억양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입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음성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단 하나의 의미로 수렴하고 있었다. 열지 마, 안 해, 아직. 문장은 거기서 끊겼고 이후의 파형은 완전히 붕괴되어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짧은 경고만으로도 충분했다. 17년 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남자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든 그 안에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밖을 향해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기에는. 그리고 이제 같은 형태의 컨테이너가 다시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구조물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히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선 위에 놓여 있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그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조사팀이 다음으로 확인하게 될 사실은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수거된 구조물은 더 이상 단순한 시신으로 분류될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격리, 해부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조차 운반 인력은 그것을 어떤 범주로 불러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채 단지 밀폐된 용기 속에 담긴 대상이라고만 지칭할 수밖에 없었다. 이송 컨테이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센서는 미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따른 흔들림인지 아니면 대상 자체에서 비롯된 반응인지는 그때까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해부실 내부는 평소보다 더 낮은 온도로 유지되었고 방호복을 착용한 인원들만이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대상은 처음 현장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명확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외층은 이미 여러 겹으로 굳어 있었고 검은 막처럼 보였던 물질은 단순한 부패 조직이 아니라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한 흔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금속 표면과 거의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였다. 절단 도구가 닿을 때마다 금속과 유기물이 동시에 저항하는 감각이 전해졌고 그 경계는 눈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첫 번째 절개는 외층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얇게 갈라진 틈 사이로 내부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골격 조각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일한 인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길이와 두께가 다른 장골들이 서로 교차되어 있었고 일부 관절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금속 핀과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 연결 방식은 임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듯 보였다. 이건 단순한 훼손이 아닙니다. 주임 법의학자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그는 확대된 영상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각 골격에는 일정한 강역으로 정밀하게 뚫린 구멍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위치와 각도는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결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처럼 뼈와 뼈를 연결하기 위한 포인트가 자라내에 지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삽입된 금속 부품들은 단순한 고정장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절개가 더 깊어질수록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점점 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골격 사이를 채우고 있는 조직은 단일 개체의 근육이나 장기로 보기 어려웠고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가진 조직들이 층을 이루며 겹쳐져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미세한 섬유 형태의 물질이었다.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그것은 식물성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동시에 인간 조직과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였고 단순한 외부 침입체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분석팀은 그 물질을 일종의 균사 네트워크로 가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히 조직을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끊어져 있어야 할 신경 다발이 그 섬유를 따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전기적 자극을 가했을 때 미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데이터였다. 더 깊은 층에서 발견된 것은 척추로 추정되는 구조였고 그 일부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조직과의 결합 상태도 다른 부분보다 덜 파괴된 상태였다. DNA 분석을 위해 샘플이 채취되었고 결과는 예상과 동시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척추와 인접한 신경 조직은 2001년 실종된 강민석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즉, 이 구조물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일부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 중심부조차 완전한 인간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척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있었고 앞서 발견된 균사 형태의 물질이 그 내부까지 깊이 침투해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신경 조직과 직접적으로 결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생이라기보다는 신호를 전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처럼 보였고 실제로 미세 전극을 이용한 테스트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구조는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말은 해부실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고 그 의미는 단순히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는 수준을 넘어 이 대상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각각의 골격과 조직,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섬유 구조가 서로를 지탱하고 신호를 전달하며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죽은 물질의 집합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가설은 곧 더 직접적인 형태로 확인되었다. 중심부에 남아있던 신경 조직에 약한 정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구조물의 일부가 눈에 띄게 수축했고 그 움직임은
단순한 반사 반응이라기보다는 지연된 전달을 거쳐 특정 부위에 도달한 신호의 결과처럼 보였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한 뒤 나타나는 반응. 그것은 이 구조 내부에 여전히 경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기록 장비 중 하나에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출력되기 시작했다. 음향 센서가 극히 미약한 진동을 포착했고, 그것은 처음에는 장비의 오작동으로 의심되었지만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진동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고 있었고, 파형을 분석했을 때 단순한 기계적 잡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증폭 과정을 거치자 희미한 리듬이 드러났고,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내부에서 아주 약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해부실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동시에 테이블 위의 구조물로 향했고, 그 순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절단되고 분리된 상태의 대상에서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발생하는 반복적 진동,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데이터는 축적되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고 있는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해부가 종료된 후 대상은 다시 밀폐 용기에 보관되었고, 모든 장비는 철저히 점검되었으며 기록은 별도의 보안 서버로 이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날 밤 늦게 자동 기록 시스템에 남겨진 마지막 로그 하나가 이후의 모든 분석을 뒤흔들게 된다. 밀폐 용기 내부의 압력 변화와는 무관하게 센서가 짧은 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미세 이동을 감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직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긁힘 패턴이 내부 표면에 형성되었다는 보고, 그 긁힘의 방향은 단 하나였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사팀이 추적한 끝에 도달한 회사는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였고, 실제로도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처럼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등기부 등본에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했던 법인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주소지는 인천 항구 인근의 낡은 창고였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으며 과거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간판도 로고도 명확한 상호도 없이 단지 몇 개의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도장이 전부였고, 그 도장에는 회사명을 대신하는 듯한 기호와 숫자 조합만이 새겨져 있었다. 문제는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었다. 공식적인 세금 기록이나 금융 흐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항구 내부 비공식 장부와 작업 일지에는 그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정 시간대, 주로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반입과 반출, 그리고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조건, 개봉 금지, 내부 확인 불필요, 직접 운송 금지. 그 문구들은 단순한 보안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보지 말라는 강한 경고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몇몇 작업자들이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더 큰 의문을 남겼다. 당시 그 회사와 당이 계약을 맺었던 하청 인력 중 한 명이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그는 처음에는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려 했지만 조사팀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를 확인한 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이 흐려져 있었지만 몇 가지 장면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창고 내부의 구조, 외부에서는 단순한 물류 공간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벽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 구역은 금속 패널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인 환기 설비 대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건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컨테이너와 유사한 구조의 밀폐 공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는 그 공간 안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지만 한 번은 야간 근무 중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의 구역을 지나친 적이 있었고, 그때 내부에서 들려온 소리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마찰음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두드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여 있던 설명하기 어려운 낮은 진동이었다. 조사팀은 그가 지목한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 사진과 위성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의 분석 끝에 해당 창고가 일정 시점 이후 외형은 유지한 채 내부 구조만 대대적으로 변경된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지하로 확장된 구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공간은 일반적인 물류시설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출입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전력 사용량과 열 배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구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에너지의 용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조사팀은 이전에 발견된 문서 조각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는데, 폐쇄 순환 환경, 유기 구조 통합, 신경 반응 유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 장기 지속형 생체 보존 및 변환이라는 문장이었다. 단순한 냉동 보존이나 시신 처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고, 특히 변환이라는 단어는 그 목적이 단순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 가설은 제3장에서 확인된 해부 결과와 맞물리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내부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유지하는 실험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신체는 단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 재구성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균사 형태의 물질이 조직을 연결하고 신경 반응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그 과정이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원리에 기반한 실험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다. 왜 하필 컨테이너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실험은 항구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불길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완전히 밀폐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였고, 국제 물류 시스템 속에서는 비교적 쉽게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유지한 채 대상을 장기간 보존하거나 이동시키기에 최적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 분석이 진행되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2001년 당시 실종된 화물 기사들의 목록과 문제의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 일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 각각의 실종 시점이 특정 컨테이너의 이동 기록과 겹쳐 있었고, 그 컨테이너들 역시 모두 번호가 누락되거나 위조된 상태였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밀한 패턴이었다. 대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조사팀 내부 회의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모든 단서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주었다. 실험을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외부에서 쉽게 추적되지 않아야 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밀폐된 환경 속에 유지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야간 작업 중 고립된 상태에 놓인 화물 기사들이었을 가능성. 그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체계적인 선별과 투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설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었다.
왜 그 실험은 중단되었는가? 그리고 왜 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결과물이 다시 발견되었는가? 만약 그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혹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과 결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항구 내부의 오래된 보관구역을 재조사하던 중 조사팀은 또 하나의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외형은 2018년에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했고 마찬가지로 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표면에는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문은 완전히 봉인된 상태였고 외부에서는 어떤 누출도 냄새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그 컨테이너가 현재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2001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오류, 동일한 공백. 현장에 모인 조사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미 하나의 컨테이너가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확인한 상황에서 또 다른 동일한 구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개봉 여부를 두고 짧은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을 갖춘 상태에서 외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되었다. 표면 온도는 주변보다 미세하게 낮았고 금속 표면을 따라 손을 가져가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진동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람이나 기계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에서 발생하는 듯한 규칙적인 떨림이었다. 누군가가 귀를 가까이 가져갔고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17년 전과 같은 상황, 같은 구조, 같은 전조, 그리고 이미 한 번 확인된 결과 그 모든 것이 한 점으로 겹쳐지면서 눈앞에 놓인 선택이 단순한 조사 절차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 개봉되지 않은 그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컨테이너는 개봉되지 않은 채 임시 격리 구역으로 이동되었고 그 주변은 즉시 통제선이 설치되었다. 누구도 성급하게 문을 열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먼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미 하나의 사례를 통해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결과를 목격한 이상 이번에는 절차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열화상 카메라가 먼저 투입되었고 외부 금속 표면을 따라 스캔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주변 온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해상도를 높이고 특정 구간을 확대하자 미세한 편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중앙부, 정확히 내부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주변보다 낮은 온도가 일정한 패턴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냉각 현상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열이 소모되고 있는 형태에 가까워 보였다. 그 다음으로 투입된 것은 진동 감지 장치였다. 금속 표면 여러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고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처음에는 무작위 노이즈처럼 보였던 신호가 점차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 반복되는 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자극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진동, 그것은 바람이나 주변 기계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움직임이었다. 이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원의 말은 단호했고 그가 화면에 표시한 그래프에는 명확한 주기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어떤 리듬을 따라 반복되는 충격 혹은 내부에서 일정한 강역으로 가해지는 압력.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잔향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움직임처럼 보였다. 음향 센서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외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전달되는 미세한 소리를 증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낮은 주파수의 떨림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것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반복되고 있었다. 단순한 기계음과는 달리 미묘하게 변하는 간격과 강도,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불규칙성이 존재했다. 그 파형을 분석하던 중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두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렸지만 파형을 확대하고 반복 구간을 분리해보자 실제로 일정한 강역으로 발생하는 충격 신호가 확인되었고 그 강역은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벽을 향해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17년 전 CCTV에서 복원된 음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열지 마. 안 해. 아직.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조사팀은 결국 제한적 개봉을 결정했다. 완전 개방이 아닌 최소한의 틈을 만들어 내부 공기와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 두 겹의 방호벽이 설치되고 원격 장비를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준비가 진행되었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었고 각 단계마다 확인 절차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금속이 맞물린 상태에서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자물쇠가 떨어지고 고정 장치가 해제되자 문은 아주 미세하게 안쪽에서 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과는 다른 방향의 압력이었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몇몇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채 몇 센티미터의 틈을 남기고 멈춰섰고 그 사이로 내부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냄새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비어있는 공기.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기대되는 부패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금속과 습기가 섞인 희미한 냄새만이 남아있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소형 카메라가 틈 사이로 투입되었고 내부 영상이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빛이 닿는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벽면을 따라 검은 막과 유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전에 발견된 것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정돈된 형태의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무너진 잔해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 채 내부 공간에 맞춰 자리 잡은 하나의 구조처럼 보였다. 골격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채우는 조직 역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었다. 카메라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화면 한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영상의 노이즈로 보였지만 프레임을 정지시키고 다시 재생하자 그 움직임은 분명히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구조물의 일부, 금속과 조직이 결합된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 자극 없이 발생하는 움직임이었고 단순한 물리적 반응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낮게 흘러나왔고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미 예상했던 가능성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의 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사팀은 추가적인 자극 실험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컨테이너 벽을 통해 전달하고 내부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 신호가 전달된 직후 화면 속 구조물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의 지연 후
특정 부위에서 연쇄적인 수축이 발생했고 그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것처럼 이어졌다. 그 경로는 중심부를 향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고 점점 더 깊은 부분이 화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모든 구조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조직, 주변과는 달리 과도하게 변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여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얼굴 일부. 피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근육과 신경이 노출된 상태였지만 그 구조는 분명히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쪽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한 부분,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에 남아있는 조직이 외부 빛에 반응하듯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순간 음향 센서에서 새로운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두드림에 가까웠던 패턴이 이제는 미묘하게 변형되기 시작했고 일정한 간격 속에 불규칙한 진동이 섞이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파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연구원이 갑자기 손을 멈췄고 화면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는 몇 개의 구간을 분리해 비교했고 그 안에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길고 짧은 신호, 강한 충격과 약한 진동이 조합된 형태.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그리고 그 패턴이 처음으로 하나의 형태로 정리되는 순간 해석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살아 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고 발음도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의미를 부정하기에는 충분히 명확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단순한 반사나 잔향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전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전달의 주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17년 전 끝나지 않았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컨테이너의 문이 외부에서 가해진 힘없이 아주 천천히 안쪽에서 밀려나듯 더 열리기 시작했다. 컨테이너의 문이 스스로 밀려나듯 열리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누구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반동이나 압력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리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전까지 기록된 내부 반응들과 정확히 같은 리듬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바깥의 상황을 인지한 채 그 타이밍을 선택한 것처럼. 틈은 점점 넓어졌고 내부의 어둠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그 안에 존재하는 형태만을 희미하게 윤곽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작동 중이었고 센서들은 폭주에 가까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어떤 수치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더 이상 저항 없이 열리며 내부 공간이 노출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구조물은 이전까지의 어떤 기록과도 다른 상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다. 벽면을 따라 퍼져 있던 검은 막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축하며 중심부로 모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속과 결합된 조직들이 서로를 당기듯 재배열되고 있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형태로 다시 맞춰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 인간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난 구조로 수렴해가고 있었다. 골격은 더 이상 해부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지지 구조로서의 기능만을 남긴 채 내부에 형성된 섬유 네트워크를 감싸는 외곽 프레임처럼 변형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를 채우는 조직은 일정한 방향성을 따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까지 균사로 분류되었던 그 섬유 구조는
이제 단순한 연결 매개체가 아니라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구조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 흐름이 집중되는 지점마다 다른 부위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렸고, 화면 속에서 그 말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강민석의 척추와 신경 조직이 위치해 있던 중심부는 더 이상 고정된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있었고, 섬유 구조를 따라 미세하게 이동하며 전체 구조의 축을 다시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잔존 반응이 아니라 명백히 재구성이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드러났다. 카메라가 확대된 순간 그 안쪽에서 반쯤 노출된 얼굴 구조가 다시 한번 화면에 포착되었고,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조직이 겹쳐진 상태에서 과거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신경다발. 그것은 마치 전체 구조가 그 잔존하는 인식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음향 센서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명확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고, 반복되는 신호는 더 이상 단순한 단어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왜곡된 진동과 금속 공명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는 여전히 완전한 언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지만 분명히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니야. 짧고 끊어진 형태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것은 생존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정이었다. 그 구조물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자신이 더 이상 원래의 존재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실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 조사팀은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고 격리구역 전체를 봉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컨테이너 내부의 구조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벽면을 따라 퍼져 있던 섬유 구조의 일부가 금속 표면을 타고 외부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히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따라 확장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다. 공기 중으로 분산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접촉하는 모든 금속과 유기물에 반응하며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 그것은 더 이상 밀폐된 환경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었다. 현장의 조명이 깜빡였고 일부 장비가 동시에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전력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특정 구간에서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컨테이너와 직접 연결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그 구조가 단순한 물리적 형태를 넘어 전기적 신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기록되었다. 카메라 하나가 우연히 항구 외곽을 비추고 있었고 그 화면 속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는 어두운 구역 사이를 무엇인가가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프레임을 확대하자 그 형태는 분명히 비정상적이었다. 인간의 보행과 유사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절의 각도가 맞지 않았고 몸의 일부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재배열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화면의 다른 구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크기는 제각각이었고 형태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금속과 조직,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움직임. 그 리듬은 17년 전 컨테이너 내부에서 기록된 것과 동일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시작된 구조가 그 환경 자체를 확장하며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형태, 개별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곳 어디에서든 동일한 구조를 재현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에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인간의 신경 반응이 남아 있었다. 즉, 이것은 생존도 죽음도 아닌 상태였다. 끝나지 않는 과정. 그날 이후 인천 항구 일부 구역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관련 기록은 대부분 접근이 제한된 상태로 전환되었다. 사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구조물에 대한 공식 보고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정리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격리는 불가능하다. 그 한 문장이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전혀 다른 지역의 항구에서 식별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컨테이너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보고가 접수되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Chị đặt cái ấy đi. Chân máy này. Cái máy này quay rồi. Quay cả điện thoại của mày nữa. Mỗi lúc nấu cơm nên là làm việc đây. Bê cái này là gì? Phải quay bố. Quay để kiếm tiền nuôi chúng mày ăn nhá, xong rồi chúng mày cãi vả. Không chúng mày mất dậy.
cái xô rác của mẹ lên.